1971년 11월 24일 오후 2시 15분 포틀랜드 국제공항에서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보잉 727 100기종의 노스웨스트 항공 305편 비행기에 한 남자가 탑승합니다. 36명의 승객과 6명의 승무원을 탑승시키고 이륙한 비행기가 정상 고도에 머물 때쯤 오후 3시경 이 남자는 승무원이었던 플로렌스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쪽지 하나를 건네주는데 쪽지를 확인한 플로렌스는 경악하게 됩니다. 지금 가방에 폭탄을 가지고 있으니 저의 지시에 따르세요. 이때부터 그날의 악몽이 시작됩니다. 남자의 요구사항은 오후 5시까지 시애틀 공항으로 거래할 수 있는 미국 돈 20만 달러를 작은 배낭에 담아 준비할 것. 앞으로 매는 낙하산 2개, 뒤로 매는 낙하산 2개로 4개의 낙하산을 준비해 둘 것. 그리고 항공기 연료를 채울 수 있도록 연료 트럭을 준비해 둘 것. 이 3가지를 지시합니다. 이 말을 들은 플로렌스는 바로 조종실로 이동해 이를 전합니다. 긴박한 상황 속 기장은 곧바로 현재 항공기가 납치되었고 그의 요구사항을 관제실에 알리게 됩니다. 그 즉시 경찰에 신고되어 납치범의 요구사항대로 현금과 낙하산, 급유 트럭을 대기시켜 두었습니다. 보잉 727기가 시애틀 공항에 착륙했고 그는 승무원 한 명에게 돈가방과 낙하산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합니다. 이를 건네받은 남자는 자신의 지시대로 가지고 왔는지 확인하고 기장, 부기장과 2명의 승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승무원 2명과 승객 전원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급유가 끝난 것을 확인하고 그는 기장에게 이륙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이 남자는 이륙 후 멕시코시티로 갈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연료 문제로 멕시코시티까지 갈 수 없다는 이야기에 네바다주의 리노 국제공항으로 가자고 지시합니다. 그러며 그는 기장에게 이상한 지시사항을 추가로 이야기하는데 랜딩 기어를 내리고 여압 장치를 끈 채로 최대 고도 3000m에서 실속 현상이 없는 최저의 속도로 비행하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모두 조종실로 가서 문을 잠그고 그곳에서 대기하세요. 승무원들의 말에 따르면 그의 이러한 지시사항들은 항공기 관련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애틀에서 이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저녁 8시경 비행기 후미에 덜컹 하는 소리와 함께 객실의 기압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보잉 727기는 객실 뒤쪽 후미에 외부로 통하는 계단을 이용해 지상으로 내려갈 수 있게 설계된 비행기였습니다. 이후 리노 국제공항에 무사히 도착한 보잉 727기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그는 돈가방과 낙하산 한 쌍을 가지고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리고 기내에는 남자의 DNA를 채취할 수 있는 담배꽁초와 넥타이를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승무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몽타주가 만들어지고 범인을 잡기 위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수의 목격자와 남자가 남긴 흔적들이 있음에도 그를 잡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탑승권은 댄 쿠퍼라는 이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행된 수사에서 이 이름은 가명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현금 20만 달러의 1년 번호도 공개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사용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비행기의 이동 경로로 보아 유력한 낙하 지점인 오리건주 포틀랜드 북동쪽 기퍼드 핀쇼 국유림지대를 수색합니다. 하지만 항로를 따라 헬기를 이용한 항공 수색과 루이스 강의 바다까지 뒤지며 수색했지만 댄 쿠퍼는 물론 돈가방과 낙하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에 진척이 없자 경찰은 당시 해당 지역은 11월 말의 추위에 뇌우까지 몰아치는 상황에 낙하산을 이용해 뛰어내렸다면 아마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시간만 흘러가고 결국 수색은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던 1980년 2월 예상 낙하 지점이 60km 떨어진 컬럼비아강 어귀의 티나바 인근에서 8살 소년 브라이언 잉그램이 캠핑을 하던 중 진흙 속에 묻혀있던 돈다발을 발견합니다. 이를 신고받은 경찰은 1년 번호를 조회해 보는데 그 돈다발은 댄 쿠퍼가 가져간 돈의 일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망한 뒤 돈다발의 일부가 강으로 흘러갔다고 보기에는 돈을 묶어둔 끈의 상태가 매우 좋은 편인 것을 보고 아마도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인물이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그 누구도 DNA 대조 결과 일치하는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흔적을 남기고도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또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그러던 중 조금 수상한 인물이 포착됩니다. 이름 로버트 렉스트로. FBI가 자료를 공개한 후 외부기관 사설탐정에서 특정했던 인물로 댄 쿠퍼와 유사한 능력을 지녔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는 수표 위조, 신분 위조, 가정폭력, 폭발물 제조 및 판매 등 수많은 범죄로 체포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그의 이력 중 로버트 렉스트로는 미 육군 항공학교에서 낙하 훈련을 받으며 많은 낙하 메달을 수여받았고 그의 전공은 폭발물 설치 및 해체, 그리고 그의 필체는 비행기 탑승권의 댄 쿠퍼의 글씨체와 매우 흡사했습니다. 사건 당시의 사진과 몽타주를 비교한 결과도 다수 일치한 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를 유력 용의자에서 제외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당시 탑승했던 승무원이 로버트 렉스트로와 댄 쿠퍼의 생김새가 다르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약 10년이 지난 그의 모습을 본 뒤 판단한 것이라 많은 의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FBI는 1978년부터 알고 있었지만 어째서인지 DNA 대조도 하지 않은 채 그를 용의선상에서 제외합니다. 이후 댄 쿠퍼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암호화된 2통의 편지를 입수하게 됩니다. 암호 해독가 릭 셔우드가 해독한 결과 어리석은 경찰에게 알려주세요. 쿠퍼는 제 본명이 아닙니다. 저는 로버트 렉스트로 중위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버트 렉스트로를 유력한 용의자로 생각한 사설기관에서 그를 조사할 당시 당신이 댄 쿠퍼가 맞습니까? 라는 물음에 로버트 렉스트로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며 그는 미소를 지으며 하지만 전 높은 곳을 무서워합니다. 다시 한번 되짚고 가자면 그는 수많은 낙하 메달을 획득한 베테랑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추측일 뿐 정확한 사실을 이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2019년 7월 9일 로버트 렉스트로는 75세의 나이에 심장 질환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FBI는 이 사건을 45년간 수사해 왔지만 끝내 2016년 7월 8일부로 수사를 중단하며 미제 사건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미국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항공기 납치 사건 댄 쿠퍼.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